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일 팬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리시고 그리고 또 잘 버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아마 신년회를 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신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혁신이란 단어를 언급하더라고요. 혁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혁신을 만약에 기업이 못하면요, 시대에서 뒤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몰락하는데요. 전 세계의 이 필름 카메라, 그 필름을 주름잡던 코닥이 사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에 이미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을 개발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 혁신에 뛰어들질 못해서 그대로 몰락해버렸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혁신은요,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하고 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그 혁신이 참 가로막혀 있다. 기득권이라는 그 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 기득권의 최정점에는 바로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혁신에 성공하는 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분야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려면은 자유가 필요한데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통 이 아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위로의 소통의 자유가 꼭 필요한데요. 청와대를 보고 있자면, 이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자면 제일 부족한 게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의 자유는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촛불 들었던 그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게 바로 전 정부와 좀 달라진 모습, 소통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소통이 아니라 쇼통만 했죠. 그리고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와대의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서 지금 고발로 맞서고 있고, 또 자신들의 정적을 적폐청산 이런 이름으로 다 내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얘기해도 최저임금 강행하고 주 52시간 막 고집하고 하면서 정말 온 국민들을 고통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본부의 민간부문 본부장이었던 이재용 소카 대표도 한계를 좀 느꼈는지 작년 말에 물러났는데요. 이 혁신성장 민간본부장은 아직도 여전히 공석입니다. 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는 가능하겠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참 화려하게 그걸 또 표현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그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정부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쇼통 말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자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유를 만약에 제대로 지켜주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은 아마 자연스럽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펜앤마이크가 2018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뉴스에서 2시간 특집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 저희 펜앤마이크가 정말 자유의 진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캠페인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펜앤마이크 홈페이지 정기 유료 구독자 5만 캠페인인데요. 월 10,000원의 정기 후원을 약정을 해주시면, 정기 구독을 약정해 주시면 그것이 저희가 자유, 진실, 시장을 지키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 캠페인을 앞으로 쭉 진행을 할 테니까 그 안내를 잘 보시면서 저희에게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보시기 전에 구독과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지요. 자,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와대의 KTNG 사장 교체 압력과 위법성 있는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합니다. 정부가 가려는 길이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꼭 가야 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는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쏟아낸 실언들을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일하다 현 야권과 결탁해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은 의인으로 지켜세우고
현 정부의 비리를 고발한 김태우, 신재민 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격하고 있는 청와대의 내로남불을 보도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작년 수출 호조를 이끈 반도체 호황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진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료계는 의사를 칼로 협박하는 내용이 버젓이 드라마로 나오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등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을 대체할 미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를 분석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정은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국 미국의 해구산 제거 등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의 빈틈을 노린 북한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무기 노동형으로 2년 넘게 억류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우파 성향의 보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큰 홍역을 치른 중국이 올해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펜은 이 시각 세계에서 취재했습니다. 정기재 주필의 논평과 펜앤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영웅이다 이런 말 하고 계신데요. 이 청와대 KTNG, 이 민간기업입니다. KTNG의 사장 교체 압력을 폭로하고 또 위법성이 분명한 그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압박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강남에서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민찬 기자와 함께 이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신재민 사무관이 일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신청을 해서 기자들 한 40여 명을 좀 만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계속해서 기재부에서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압박도 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신재민 사무관은 사실 그 청와대와 뭐 기재부의 관계 그런 걸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뭐 엉뚱한 소리를 했다. 네. 뭐 이렇게 기재부에서는 반박을 해야 하는데 네. 신 사무관이 오늘 밝힌 거는 자기가 국채 관련 기재부 담당자였다는 겁니다. 책임자였다. 그래서, 그래서 네. 이 국채 관련 사건에 4명이 뭐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총리 보고시에 경제부총리 총리 보고시에 차관, 국장, 정책과장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배석을 했고 기재부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이 사안을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기재부에서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국채 관련해서 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그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3명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기재부에.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자들이 그럼 그 3명이 누군지 좀 밝힐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은 뭐 현재 조직도와 그 당시의 조직도를 비교해 보면은 그 3명이 누군지 나올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가 이 국채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2017년 취임 1년입니다. 그때 세수를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요. 국가에 그 세수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법에 의해서 세수를 많이 거두면은 일단 국가의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채부터 먼저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국채를 먼저 갚아버리면은 2017년에 국채를 많이 갚았다가 향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세수를 많이 쓸 거니까 국채가 증가하면은 왠지 나라를 방만하게 경영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하려고 국채를 발행해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압박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김동연 부총리에게 지금 보고를 했다. 그리고 4명이 좀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됐나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세 수입이 이제 초과가 됐으니까 네. 기재부에서는 처음에 그런 8조 7천억 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 그 김동연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왜 안 하냐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 질책을 하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제시를 한 거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39.4%를 마지노선을 해서 무조건 그 이상이 되게 하라. 최소 39.4 이상이 되게 하라고 그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39.4%로 무조건 맞추라는 거는 세수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네. 사실 국채의 그 어떤 채무 비율이 낮아지면 네. 이자가 그만큼 덜 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게 고려를 안 하고 무조건 채무 비율을 올리라 그런 한 거죠. 네. 야, 그게 바로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그 정무적 판단인가요? 그래서 참. 이제 그거를 맞춰오라고 하니까 네. 이제 기재부 직원들은 그 4조 규모의 국채를 그러면은 발행을 하겠습니다. 적자성 예. 그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나중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워낙 문제가 네.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가재정법에도 뭐 세계잉여금이 생기면은 국가재정법 관련 감사가 들어올 수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김동연 부총리한테 뭐 보고를 하니까 예. 김동연 부총리가 4번째 보고에서는 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발행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4번이나 보고를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오고 갔던 거죠. 어떻게 할 아하. 것인지를. 네. 예. 근데 이제 청와대 개입이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졌느냐. 국채 발행을 하는 거를 결국에 기재부에서 취소를 했는데 예. 청와대에서는 발행을 계속하라고 전화 압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담당 국장하고 과장한테 전화가 왔고 실제로 신전 사무관이 그 통화를 옆에서 들은 적도 있고 예. 또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뭐 담당 국장한테 전해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 가지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한 게 12월 국채 발행 계획 그 보도 자료를 배포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 그건 이제 4조 그 추가 발행하려고 했던 건 이제 취소된 보도 자료인 거죠. 예. 그걸 하려고 하니까 엠바고 발표 1시간 전에 청와대에서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기재부 담당 국장에게 네. 전화를 한 네. 거죠. 네. 바로 전화를 해서 청와대에서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차용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청와대에서 한 게 뭐 확실한 거죠. 현재는 그 차용환 그 전 비서관은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보도 자료를 취소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담당 국장하고 과장들이 엠바고 1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그거 좀 취소할 수 없겠냐, 뭐 그렇게까지 뭐 전화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 그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아주 그냥 지나치게 하신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 말고도 또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바이백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조 원 바이백을 이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기재부가?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정황에 맞춰서 네. 그 청와대 압력에 맞춰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 해명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왜 그럼 언급을 안 하느냐? 신전 사무관이 얘기하기를 오늘 그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백이라는 건 이제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건데요. 예, 예. 그거를 이제 한 달 전에 하기로 발표를 해놓고 그 예정 그 바이백 예정 날 네. 예정 하루 전날 안 한다고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전에도 뭐 뉴스에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데 바이백을 취소하면은 그게 금리 상승 요인으로 그 작용을 해서 예. 채권을 많이 가진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했던 기업들과 일반 시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 교란이 일어났고 그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신전 사무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펀드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유가증권, 이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과 이 채권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지 않습니까? 이게 채권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었는데 이 채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재부가 2017년에 부채 비율을 늘려도 이게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의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네. 문 정부에도 잡힐 수 있고 박근혜 정부에도 잡힐 수 있는데 네. 그 뭐 신전 사무관 그래서 둘 다 잡힌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옥동석 그 교수 인천대 교수하고 제가 그 통화한 결과 네. 이게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2017년 말에 회계 결산을 할 때 예. 박근혜 정부의 회계 결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언뜻 통계를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노렸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무를 갚고 뭐하는 모든 그 효과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뤄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리고 예. 또 신전 사무관 얘기는 만약에 그게 문 정부 걸로 뭐 100% 잡히더라도 예. 그 집권 초반에 부채 비율을 많이 해놓는 게 예. 그 집권이 1년, 2년 차 갈수록 너무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그거는 보기 안 좋잖아요. 그 재정 건전성이 예. 안 좋아 좀 전에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게 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전 사무관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폭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궁금해지네요. 이제 청와대가 네. 개입을 안 했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예. 뭐 기재부에서는 뭐 그 신전 사무관이 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니까 예. 본인이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 사진으로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몇 편에 걸쳐서 그 폭로를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가 이제 뭐 신전 사무관을 공무원 그 기밀 누설죄로 예. 그 고발하겠다고 뭐 계속 그 아빠가 오늘 원래 오후에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뭐 오후 5시쯤에 고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 고발은 안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신전 사무관은 그거에 대해서 공익 신고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예. 공익 신고 절차를 거치면 아무래도 본인이 좀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익 신고 절차를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공익 신고였는지 아닌지를 예. 어떤 식으로 국민권익위에서 판단을 할지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켜볼 게 있습니까? 국가의 어떤 그 이자를 더 내게 만드는 네.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만큼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더 내야 되고 또 채권의 금리가 막 이상해지면서 이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의 손실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지적한 거는 공익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예. 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아 이상한 일이들. 네.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올바른 판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보호해야죠. 국민권익위가 정말 권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또 했는데 국민의 속을 신년 벽두부터 아주 뒤집어 놓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막 올리고 52시간 근무 제한하고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글쎄요. 혼자 가시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자 그거는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참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인지 모르겠는데요. 관련 내용들 심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 출근길부터 실언으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 이어 또다시 촛불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고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 나가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원로 이현재 전 부총리는 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2019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한국 사회가 대전환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위기를 몸으로 느낀 국민들이 각자 도생의 각오로 출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오후 KBS 방송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의 서울 방문 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답변을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어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 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 평화 기조 아래 북한에 대해서 굽실거리고 있다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공격으로 대한민국 군인 수십 명이 전사한 사건에 대해 저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두 사람, 한 명은 고용태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한 명은 신재민 전 사무관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내부 고발자라는 거겠죠. 고용태 씨야 현 야권과 결탁해서 내부 고발자로 돌아서고 그리고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내는데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태우 씨, 신재민
이 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전 현직 공무원이죠. 현 정부, 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부 고발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태를 대하는 것, 그리고 뭐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전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매개로 한 민정농단, 기획재정부발 경제농단 폭로가 잇따르는 와중에 현 정권이 공익제보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집권 직전과 너무도 달라 지나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6급 수사관이 작년 말 특감반 폭로에 나섰을 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린다며 불순물은 곧 가라앉을 것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뒤이어 신재민 전 기재부 5급 사무관이 기재부가 민간기업인 KTN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전 정부 실적을 악화시키기 위해 국채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폭로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구 대선 직전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설 내부 고발자로 나선 옛 최씨 측근들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비호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말 최순실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던 손혜원 의원은 호스트바에서 최 씨를 만난 최측근 고영태 전 WK 이사, 고 씨의 친구이자 측근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만나 의인을 보호하라는 구호와 함께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듬해 초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우며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 씨의 또 다른 측근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고 씨와 노 씨, 박 씨 모두 실체가 불분명했던 최 씨의 소위 비선 권력에 힘입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예산 사업을 따내는 등 이권을 도모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빌미로 내부 고발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던 민주당은 집권 만 2년도 안 돼 공직자 내부 폭로가 이어지자 비이행위자나 비인간적 존재로 몰아세운 겁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각각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에 검찰 고발 엄포를 놨는데 이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뒷받침할 만한 명예훼손 혐의는 고발장에 들어가지 않아 공익제보라는 의심의 여지는 더욱 줄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018년 2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걸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에는 6천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었죠. 하지만 이 작년 수출의 호조를 이끌었던 반도체의 호황,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정말 눈에 띄게 그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수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0%대일 정도로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해왔지만 작년 12월 반도체 수출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반도체 수출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5.5% 증가한 6,0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지만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 전년도 증가율인 15.8%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29.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월별로 보면 작년 11월엔 11.6%, 12월엔 마이너스 8.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업은 선박 수주의 급감으로 수출이 49.6%나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9%,
디스플레이 수출은 9.9% 감소했습니다. 작년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에 이면엔 기존 주력 수출 품목들의 부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수출 악화 조짐은 올해 1분기 수출 선행지수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코트라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 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52.1로 나타나 수출 증가세가 작년 4분기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출 선행지수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동향을 토대로 산출된 지수로 수출 선행지수가 50 이상이면 지난 분기 대비 수출 호조를, 50 미만이면 수출 부진을 의미합니다. 품목별 수출 선행지수는 그동안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전제품은 작년 4분기와 비교해 39.5포인트 감소한 40.9로 기준치를 하회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기준치에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선행지수가 전분기 대비 10.1포인트, 일본은 2포인트 감소해 수출의 호조와 부진을 가늠하는 기준치 50을 하회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선행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기준치를 하회한 적이 없지만 올해엔 중국의 악화하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전분기 대비 각각 3포인트, 3.2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반도체 둔화까지 겹쳐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 진시시장 페렌뉴스입니다. 네, 파주의 힘님, 그리고 또 이준우님 후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참 지난 연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이 정신과 의사, 이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요. 자신의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얼굴이 바로 그 정신과에 왔던 그 환자라고 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간호원 등 간호사 등 이 다른 사람들을 다 피신시키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환자의 흉기에 찔렸다고 하는데, 정말 의료진이 진료를 보다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이 의료진 안전에 정말 큰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에서 칼로 의사를 막 협박하더라. 그런 내용이 버젓이 나오더라. 정말 사회적 인식이 의사를 보호해야 되고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인식에 대한 개선과 또 의사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정신과 의사가 조울증을 앓던 환자에게 살해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의사는 사망 직전 주변에 있던 간호사에게 피하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4분경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 임세원 교수는 조울증을 앓으면서 평소 진료를 받던 박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영장과 함께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세원 교수를 찌른 박 씨는 수개월 전 치료 후 퇴원했다가 지난해 31일 예약 없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임세원 교수는 위협을 받자 진료실 밖으로 도망쳤고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된 대피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간호사 등 밖에 있는 이들을 걱정하며 나와 빨리 피하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런 임 교수를 쫓아와 흉기로 찔렀고 결국 임 교수는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임세원 교수는 우울증, 불안장애 전문가로 평소 자살 예방에 힘써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정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드라마에서 수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칼을 들고 의사의 뒤를 쫓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 이런 희화화는 시청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면이 나온 JTBC 스카이캐슬 6회는 지난해 12월 8일 방영됐습니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이 벌어지기 3주가량 전입니다. 한편 지난해 의료인 폭행, 협박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893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2회 넘게 의료인 폭행이 벌어진 겁니다. 관련법 제정 움직임도 이미 활발합니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일 위급 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 등을 법제정 때 고려하겠다며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법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의료기관 전체 그쪽에 오신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도 박탈하는 사실은 상당히 중대범죄라고 이제 외국에서 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단지 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적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안타깝고 이제 비참한 일이 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오려면 아까 의료법이 실효성 있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이번 정부에서 뭐 고영태, 뭐 노승일, 뭐 이런 사람들 뭐 의인이라고 내부 고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익 제보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데요. 그 임세원 교수님이야말로 진짜 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리 대피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밖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 간호사들이 위험하니까 나와서 그들을 대피시키고 그리고 범인의 흉기에 찔렸다. 이런 게 진짜 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임세원 교수님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빨리 법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이번에는 보통 이제 이런 폭로 같은 경우에는 언론, 그러니까는 신문이나 이 지상파 등의 이 매체에다가 제보를 하면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신재민 사무관의 경우에는 이미 5월에 이 MBC에다가 제보를 한번 했다가 그대로 짓뭉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재민 사무관이 급기야는 자신이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이제는 기존 언론은 더 이상 폭로나 이런 어떤 제보를 받아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유튜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유튜브의 영향력에 대해서 성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관련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전 언론을 뒤덮고 있을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숨기고 언론에 제보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신재민이라는 자신의 본명을 사용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음 날부터 언론사와의 별다른 접촉 없이 자신의 얼굴, 이름, 폭로 배경과 자신의 후원 계좌까지 공개하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방식과 관련해 대중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당당하게 영상 찍는 게 오히려 신변 보호에 더 도움될 듯하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 MBC에다 문건을 넘기니 흐지부지 된 것이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구독자와 영상 조회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9일 저녁 게재된 신 전 사무관의 첫 폭로 영상은 이틀 만에 9만 회를 넘긴 데 이어 1월 2일 오후에는 17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8만 회가 증가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 좋아요 수도 14,000회로 29일 당일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신재민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채널 개설 5일 만에 2만 1,0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10개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방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공론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는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앱으로 2018년 11월 월 사용 기간은 317억 분으로 동영상 카테고리 사용 시간의 8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우파 유튜브를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도 한 달여 만에 구독자 수 약 18명을 육박하는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군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던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은요.
결국에 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핵화란 뜻이고, 이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김정은의 속셈은 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자신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를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날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김정은이 가시돋친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화해를 상징합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관산 관광재개 등 제재 완화를 요구해 협상 진입 비용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한국에 미국과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말라고 촉구한 점을 들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어로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이며 남하는 이를 한반도 비핵화로 번역한다며 결국 이들은 모두 같은 뜻으로 미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는 미군 전력부터 철수하고 모든 대북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을 이용해서 네. 동맹을 이완시키고 국제 제재를 균열시키고 네. 한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요 대남 전략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더라도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한다면 올해 핵 문제 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정기재 주필의 논평을 듣기에 앞서서 와 이렇게 김종진님, SHR님, 장진명님 이렇게 후원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더 저희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필님, 네, 어떤 기사부터 해볼까요? 아무래도 북핵입니다. 예. 김정은 신년사가 어제 예. KBS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찬반양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신년사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재미있게 봤다 예. 그러면은 약간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예. 북한 사회가 얼마나 낙후된 사회인지, 북한 사회가 얼마나 소위 독재 체제의 국가인지, 북한의 각급 관료 조직과 이 정부 조직은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를 예. 아주 잘 볼 수 있는 신년사였어요. 나름 좀 이렇게 멋을 잡고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책들을 예. 제가 한번 서가에 꼽힌 책들이 화면만 봐서는 책들을 구분할 수 없어요. 네네. 그런데 소위 이제 전집률을 쫙 꼽아놨거든요. 예. 그거는 책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전집은 책으로 안 예, 본다. 전집률로 예. 도배지를 이렇게 쭉 해놔서 뻘건 장신용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완전히 예. 장식용이어서 예.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쓴웃음을 지었는데 야.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요. 네. 우선 이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김철 금속공장, 황철 금속공장. 예. 무슨 뭐 이 공장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열심히 해라고 이제 막 독려하는 겁니다. 또 그 회사 이름을 보면 어랑천 발전소, 단천 발전소 얘기도 나와요. 예.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 회사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석탄공업은 자력발전의 척후전선이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북한 말을 보면 아주 상스럽거나 조폭들이 주로 쓰는 용어들이 아마 소위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꽝꽝은 북한의 약간의 방언적인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가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석탄공업은 근데 이런 표현들은 다 예. 비속어들이죠. 꽝꽝 이런 표현은 다 비속어들입니다. 그냥 우리 그냥 펑펑 나온다 약간 그런 예.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탄공업은 자립경제발전의 척후전선이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 수 있고 예. 금속공업 등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싸고 깨끗하고 고급인 원전 없애느라고 난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이놈의 석탄을 왜 빨리 좀 더 안 캐느냐고 책은지라고 난리고 참 웃기는 컨트라스트잖아요. 석탄 팔아야죠. 참 우선 컨트라스트인데 예. 또 뭐 도시도 있어요. 삼지연을 뭐 문화도시로 만들고 예. 사회주의 이상항으로 만들고 산간 문화도시의 표본으로 만들죠. 삼지연을. 예. 그 다음에 원산 갈마 해안지구를 관광지구로 만들자. 저도 그 자료화면을 봤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막 다 완전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콘도 건물 같은 걸 다 쳐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북한의 독재자잖아요. 예. 원래 독재자들은 과로사해요. 독재자들은 독재자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이 신년사를 만드는데 이게 이름이 나온 모든 기업과 지역들이 어떻든 김정은 신년사에 자기 동네 이름을 넣으려고 자기 회사 이름을 넣으려고 무지하게 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참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여요. 환히 보여서.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북한 핵이잖아요. 예. 북한함은 적대적 관계를 해산하고 네. 뭐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더 이상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하지 마라. 예.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라.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 그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제 뭐 개성공단 열어라 뭐 이런 건 대표적인 거고 비핵화라는 말은 조미 정상회담 부분에 한마디가 나와요. 한반도 비핵화를 예.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 예. 더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50개 내지 60개의 핵폭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선언이에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예요. 예.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말로 하면 한반도 비핵화잖아요. 한반도 비핵화인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가 필요할 때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할애회 신년 인사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뭐 철도 연결이고 뭐 어쩌고 민족 경제 공동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의 경우에 국내에서는
북핵 비핵화라 북한 비핵화라고 예. 쓰고 해외 나가면 한반도 비핵화 대체로 그렇게 써왔습니다만 오늘 신년사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네. 구랍 지난달에 12월 31일자 중앙방송이라든가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 보면 남한은 왜 북한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똥오줌도 구분을 못하나 그 다른 거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예.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들밖에 몰라요. 예를 들어서 평양회담이 끝나고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북한 비핵화 합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런 식의 톱 제목을 많이 달았거든요.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네.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 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종북 참모들은 친북 참모들은 예. 정북이라고 뭐라고 하니까. 불러도 예. 좋습니다만 예. 이 북한 비핵화하고 이 한반도 비핵화하고 다르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문정인이 이종석이 이런 인간들도 다르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 말을 썼다면 국민들에게 비핵화 사기를 친 거예요. 명색이 대통령을 하는 분에게 사기다 이런 말은 적합한 말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시절부터 쓰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반도입니다. 조선반도에 남북한 다 합친 거죠. 예, 네. 핵무기의 실험, 생산, 반입, 보유, 사용을 금지한다. 그 다음 조선반도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방문을 금지한다. 레이건 항모 이런 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과 배치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북한이 발표한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 얘기한 겁니다. 네, 북한이 예. 발표한 겁니다. 예. 김일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북한 핵과 남한 내 군사시설을 동시에 사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 폐기가 아닙니다. 핵 보유국들에 대한 핵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 지위를 존중한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핵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미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무력이 다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 핵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2개를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마치 야바위를 하듯이 숨겨놓고 진실은 뭔지 모르게 하듯이 북한 비핵화라는 말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적당히 섞었어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국민들이 헷갈리게 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북한 비핵화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고 판문점 선언에도 평양 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북한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비핵화인 것처럼 설명을 해왔죠. 예. 근데 이건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알고 기만한 거거든요. 모르고 그랬다면 제가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천하에 알려진 것이어서 예. 온 세계 만방에 알려진 것이어서 뭐 그거는 뭐 어째도 좋은데 알고 그랬을 거예요. 명색 대통령인데 그리고 주변에 종북 내지는 친북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참모들이 알고도 모르고 그랬다고 볼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예. 그런 문제가 오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
한 얘기를 또 잠깐 보면 또 촛불 타령을 했습니다. 예. 우리 앞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내일을 꿈꾸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오늘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참.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내일이 행복한 세계를, 대한민국을 꿈꿔왔는데 예. 나는 오늘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행복한 거는 결국엔 배짱이잖아요. 아니 배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개미가 아니고 네. 벌이 아니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세대가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거죠. 근데 네. 대한민국은 뭐 인구 5천만 이상 강국 중에 뭐 경제 GDP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인구 5천만 중에 7번째로 달성했고 신생독립국 중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공이다. 자기가 했냐고요. 그럼 당신이 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아유. 참 우리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저는 참 미스테리예요. 이 사람들의 두뇌가 함께 혁신하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네. 혁신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은 돌출적이고 탁월해야 되는 겁니다. 예. 탁월성이 있죠. 함께 혁신해야 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 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실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었다. 이런 독해불능한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요. 제가 이 참모진들 중에 참모진들이 그동안에 이 신년사 같은 거를 맡는 연설 참모, 예, 연설 있죠. 비서관이 혹시 또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런데 예. 또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좀 더 저질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는 알지 못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만일에 대통령이 안다면 예. 지금 우버 택시 같은 것을 저런 지경으로 방치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스콜버스 이런 거 지금 다 망해버렸거든요. 예. 뭐 망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기대했던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또 그러고 지금 공정법이다, 기업법,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법만 하더라도 법인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무한대의 책임을 재벌에 떠안기는 거거든요. 이런 법이 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전혀 그게 경제를 얼마나 옥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쓰고 있나?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경제한다는 김수현이 뭐 이런 사람들은 뭘 하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완전히 이제는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도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거든요. 예. 그 트럼프가 이 문제를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보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크게 때리려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또는 뭐 트럼프가 신묘한 계획이 있어서 택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페닌슐라의 비핵화라는 말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고의적으로 문재인이 혼동시켰고 트럼프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모르고 적당히 서둘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봉착해 있는데 나중에 이 트럼프가 좀 나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봐줄 것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를 정말 읍소를 합니다.
트럼프 지금 아직도 무성의하고 건성건성해요. 건성건성이 맞는 것 북한에서 같습니다. 건성건성하면 총 맞아 죽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건성건성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뭐 이런 약간의 배짱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규정되어도 좋아. 핵 없애면 될 거 아니냐. 뭐 이제 예. 이런 식의 말하자면 강대국 보스의 어떤 건들거리는 근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한반도에 사는 진짜요.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예. 트럼프 당신 때문에. 예? 무슨 보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무슨 신묘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자꾸 둘러대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둘러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트럼프가 제 길로 오기로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그 저도 얘기를 저는 처음에는 드리는 겁니다. 진짜 트럼프가 뭔가를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걸 하나씩 이 사람은 정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라는 그런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헤리티지 재단에서 2017년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그 당시로 지금 모든 게 원상복귀돼 버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요. 미국의 정상적인 자유주의 보수들은 지금 걱정이 많죠. 그렇죠.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봐라. 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냥 건성건성이에요. 이게 참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남의 얘기이기 나라 때문에. 얘기가 아니죠. 그 제가 정말 아이고.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국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중에 어떤 소위 뭐 하는 분들은 뭐 6.12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를 만날 가능성은 제로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트럼프에게 압력을 넣어야 돼요.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라.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온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로 노심초사하는데 좀 더 진지하게 문제를 들여다봐라. 동맹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 6월 10일 날 도대체 싱가포르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생각해봐라. 6월 13일 날 대한민국 선거를 치르는 날인데 그 평화쇼에 한 표 찍어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어떻든 뭐 압박할 방법이 지금 청와대가 전혀 지금 그거를 방해를 오히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그러니까요. 국내 좌익들은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하다. 그 미치광이 트럼프를 잘 요리하고 있지 않느냐. 외교적으로 문재인은 탁월한 분이다. 공공연히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아야 된다. 이거. 참 헛웃음이 나오네요. 좀 답답하네요. 신년벽 때부터.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계속 노력해 가야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르고 또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원식 장군이 예. 미국에 가서 예. 그 조야의 하셨죠. 예. 조야의 소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지식이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한번 모셔서 좀 교육하시면 한번 모셔봐야죠. 예. 듣기를 바라는데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예. 우리가 계속 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 저희와 좀 함께 힘을 해주시기를 좀 모으셔야 돼요. 주변에 한 명씩만 더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저희가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요즘 분위기가 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에서요,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 대북 제재 빈틈이 좀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의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걸 노리고 북한의 관광 상품이 지금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캐나다에 계신 저희 한인 교포께서 제보를 주셨고 제가 관련 내용을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 북한은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이면수 목사를 무기 노동 교화형 그런 거를 딱 구형을 하고 그래서 한 2년 넘게 억류했다가 캐나다에서 특사가 가가지고 가까스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지금 캐나다에서는 전혀 그런 게 좀 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관련 내용 윤희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캐나다 국적의 한인들을 상대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재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외화벌이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 국제여행사는 작년 7월 10일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인 여행사 여행 프로 주식회사를 캐나다 지역 대리회사로 위임했고 그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평양,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판문점 등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기획해 해당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평양, 묘향산, 개성, 판문점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캐나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4월과 5월에 북한으로 떠나는 여행 상품도 내놓았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90%가 중국인이었던 북한은 캐나다 한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여행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 관광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민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1년 5개월 억류된 후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을 방문한 한인 목사 이면수 씨의 31개월 억류 사건으로 북한 여행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여행 자체를 금지한 미국처럼 강력한 조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방문했다가 2017년 8월 9일 풀려나면서 31개월이나 북한에 억류됐었습니다.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친 임 목사는 북한에서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북한은 임 목사가 북한 체제를 못 오겠다고 억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한인 사회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운영하는 한인 여행사 여행 프로 주식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엇갈립니다. 펜앤드마이크 독자인 A씨는 해당 여행 상품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보를 했지만 밴쿠버 현지 일부 한인 언론들은 북한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는 홈페이지에 북한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게시물 배너와 북한 관광을 알리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캐나다 한국일보도 홈페이지에 북한 관광 상품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밴쿠버 조선일보도 북한 관광 상품을 알리는 기사를 2건이나 작성했습니다. 자유, 진실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나우파님께서 이 댓글창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아스팔트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저희 정기조 집회를 항상 하시는 말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려면요,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뭐 방송에서 오래 일은 했지만은 이렇게 우파의 어떤 사상이나 시장주의 경제나 자본주의 어떤 그 장점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거는 불과 한 6년, 5년,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좌파의 그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정말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조금 공부를 해주시고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강좌들 보시고 또 펜앤마이크 문화센터에서 열고 있는 강좌에 참여해 주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에 있을 총선에서 또 그 이후의 대선에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겠죠. 자, 브라질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이 보우소나로라고요. 아주 우파 성향이 강한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룰라 이후에 14년 동안 정말 침체 일로였던 브라질이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시작이 이제 됐고 그에 반해서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제대로 받아서 지금 완전히 경제가 지금 경착륙,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착륙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가장 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다는군요. 아주 가장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일감이 없어서 농민공들이 정말 난리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가 이 시각 세계로 정리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의 넌더에 관한 브라질에서 강성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취임했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은 브라질이 사회주의와 정치적 올바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의 시작이라며 부패 범죄 및 부실한 경제 운영과의 전쟁을 다짐했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브라질이 경제 위기와 인권의 왜곡, 가정 붕괴 등이 끼친 영향을 떠맡아야 할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경찰을 처벌하는 이데올로기를 긴급하게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우소나로 정부의 최대 도전 과제로는 연금 조세 개혁과
정부 지출 억제 등을 통한 재정 균형과 성장세 회복, 고용 창출 등이 꼽힙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시카고 화파를 중심으로 경제팀을 꾸렸으며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에게 정책을 사실상 일임했습니다. 게지스 장관은 감세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 개입은 줄이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의 경제, 경착륙 경보 등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국 경제의 진정한 문제는 중국 산업의 임박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의 대체투자 최고 책임자인 허용학 퍼스트브리지 대표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이는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며 특히 허약한 체질을 지닌 국영 자동차 제조업체는 더는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중국 제일자동차그룹, 둥펑, 충칭장안 등 국영 자동차 기업들의 주도 아래 고성장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는 등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허 대표는 또 중국 내 저부가 가치 수출 제조업체들이 최근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서두르고 있어 일자리 문제는 올해 중국 정부의 최대 당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페넷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신년사 우리 민족끼리 언급해 주시는 거 보셨죠? 그 흑돼지도 A4 딱 들고 앞에 적힌 거 줄줄 읽는다고 정신도 없어 보이더만. 하여간 누구랑 웃김 개기닙디다. 아니 무엇이 중은데? 그나저나 직무상 비밀 누설한 전 사무관 꼭 기재부 검찰 고발. 문별장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라. 난리 칠 땐 언제고. 그런 이중잣대 방식은 뭡니까? 무슨 식? 오들식인가? 혹시 추가로 터져 나올 폭로를 막아보겠다는 심사입니까? 그 방법 쓰면 안 됩니까? 무슨 방법? 그 귀걸이 찬스. 뭔 소리야? 폭로한 게 문제죠. 그러면 고용태는 결과적으로 죄다 인정한다는 말이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런 머리로 변호사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띠를 나타내는 12지 동물들 중 하나를 정답구호로 정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를 거북이 닮았다고 그러던데 띠에는 없죠. 저는 호랑이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뜬가요? 오다리, 그 구렁이 담 넘어가다 바로 그거죠. 저는 뺨으로 하겠습니다. 뺨! 소의 등을 타고 가서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반전의 상징 쥐로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람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용기 2. 폭로 3. 고발 4. 도전. 호랑이 안찰스님, 저는 이게 없어 보이지만 목소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도전 아닌가요? 아이 뺨 샤르르 샤나이카. 문벨님, 며칠 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발하겠습니다. 고발. 최대장님, 정답은 1번 용기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용기 정답입니다. 그 정도면 중앙지검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수색? 그럼 안 돼. 안 돼요, 뭐 안 돼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랑이, 뱀, 쥐. 사실 저 세 분의 띠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뱀띠인 거를 몰랐었네요. 뱀띠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옆에 있는 이 사진, 오늘 저희 펜앤드마이크 회사로 온 두 선물이었습니다. 저희가 펜앤드마이크가 설립된 지 딱 1년이었거든요. 시청자 조윤희 선생님께서 아주 큰 케이크, 축 1주년 창간 개국, 자유, 진실, 시장 이렇게 세 마디를 적어서 저희에게 케이크를, 아주 큰 케이크를 보내주셨고, 저희가 아침에 저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케이크를 커팅하는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청자 김승현님께서 펜앤마이크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꽃다발을 또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정말
일마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런 관심과 후원, 이 힘에 저희가 진짜 딱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진짜 몸이 부서지도록 아프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켜보겠습니다. 후원 방법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방송이 나오고 있는 바로 아래쪽에 저희가 설명이 조금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유튜브 채널 그 후원하는 거, 저희 펜앤마이크 후원 그 홈페이지 주소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창에다가 펜앤마이크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기 구독하기 그거 딱 눌러주시면은 거기에 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 저도 더 안 된다 그러면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02-2381-5881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다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전화를 받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첫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5,000명을 넘겼는데 정말 많은 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